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조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배우 김주혁 씨 어제 사망했죠. 안타깝습니다. 자, 위안부 기록물 세계 유산 유산 등재 보류 일본이 방해했다네요. 자,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송혜교 송중기 결혼합니다. 자, 기아 우승 통산 11번째 4승 1패 썼죠.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정호성에 이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중에서 봉도사국으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안봉근 이재만 체포.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회의하세요. 레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뭐든지 쫙쫙쫙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뉴스 뒤에 있는 속사정, 뒷이야기 빡빡 긁어가지고 빡빡 긁어서 누룽지를 들어서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주님, 봉도사님 복모닝 땡큐. 김윤주씨 윤모닝. 최효승님 유튜브로 듣다가 오늘 가입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고릴라 앱 다운받으면 고릴라로 보실 수 있고요. Right now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뭐 한다 그러죠? 페이스북으로요? 예, 실시간 방송한다. 중계한다. 네, 방송한다. 방송한다. 자, 근데 첫 번째 기사부터. 네, 아니, 정치 기사요. 뉴스는 아닌데 예. 저를 슬프게 한 뉴스가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주혁 씨 나는 되게 좋아했는데 팬이었었는데. 저도 예, 팬이었어. 공조에도 나오셨잖아요. 공조. 예.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데. 사망 원인은 나왔나요? 아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 좀 드리고 가려고요. 예. 그 그랜저 뒤를 받고 운전석을 뭐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뭐 괴로워하다가 뭐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한 걸로 이제 막 보도들이 나왔는데 예. 뭐 오늘 밤새 이렇게 보니까 뭐 진술들이 막 바뀌었어요. 첫째, 가슴을 부여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경황이 없어서 그랜저 운전자가 들이받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렇게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경찰 진술이 좀 바뀌었어요. 핸들을 감싸잡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이 보였다라고 지금 진술이 바뀌었고요. 들이받친 것도 그랜저 뒤가 아니라 옆쪽 운전석 쪽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사인이 뭔지 그래서 심근경색 아니냐라는 얘기도 병원에서 나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응급실 의사들 중에 심근경색이라고 말하는 의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 김주혁 씨가 타고 있던 그 벤츠 SUV가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을 리가 없는데 블랙박스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압축이 돼서 이게 지금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된대요, 차를.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근데 그 G바겐이라고 하는 게 네. G바겐이라고 하는 게 벤츠에서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공식 군용 차량으로 쓰이는 차거든요. 무척 단단한 차인데. 그래서 급발진 의혹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 급발진은 경찰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발진이라고 의심을 하려면 브레이크 등이 찍혀야 돼요. 브레이크를 등이 들어오잖아요. 예. 빨간불이 있는데 굉음을 내면서 이게 튀쳐나가면은 그게 급발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그리고 있는데. 이른바 스키도마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그런 영상이 지금 전혀 없고요. 블랙박스도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고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잘 알려진 게 없는데 김주혁 씨가 헤비 스모커였대네요. 그 정도만 지금 알려진. 헤비 스모커. 예, 그 정도만 지금 골초. 그렇지만 45살이면 워낙 젊잖아요. 건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왜 이런 사고로. 예. 안타까운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검을 좀 해겠다는 겁니다. 예. 자,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은 없죠. 미혼이죠. 미혼이죠. 예. 뭐 유명 여배우하고 오랫동안 사귀었었죠. 예, 그랬던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고인의 유명을 예, 정확한 사망 원인은 또 추후에 네, 저 부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걸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180도 지금 저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서 과세 대상이 맞다라고 지금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느냐가 또 이제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데 최소 1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삼성에서는 2008년도에 특검 받고 이거를 다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세를 2009년도에 460억 원을 이미 다 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존재하는 실명으로 돼 있는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으로 볼 수 없다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말이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죠. 그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예. 원일이가 돈을 좀 숨기고 싶어서 예. 봉도사님 이름으로 이름 좀 빌려줘 해서 글로 이제 했으면은 예. 실존하는 인물이잖아요. 예. 정봉주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그러면 돌려도 네. 이렇게 됐으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실명제법 위반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 유권 해석이었죠. 그게 금융실명제법 5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봤던 건데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 그럼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근데 지난 10수년 동안 금융위원회가 이 그 유권 해석을 하고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백기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차명 계좌 갖고 돈 감추고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0.1%를 1%도 안 될 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11,000명이 넘고요. 그렇게 해서 차명 계좌로 관리하는 돈이 지금 9조 3천억 원이라네요. 11,000명이면 50만이면 그 1% 아니에요. 50만 명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어린애들 빼고 노인들 예. 빼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차명 계좌가 이렇게 필요할까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삼성뿐만이 아니라 유권 해석이 이렇게 바뀌면요. CJ, 롯데 등 재벌가들의 지금 이 차명 재산 문제 이게 지금 또 한 번 제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아서 예.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러네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건희 차명 계좌에 과세를 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다른 재벌들도 지금 같은 거에 다 줄줄이 걸려 있어요. 이 문제가. 사실 이게 지하 자금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차명 재산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 아니라 이거는 비자금이었다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그러겠죠. 있는 거죠. 자, 왜, 근데 예.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봉도사님이 핵심 질문을 하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과징금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 과세는 뭐냐면요. 어찌됐든 원금은 건들질 않아요. 예.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90%의 지방세를 합치면 99%를 과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몇 조 단위로 돈을 숨기는 사람들이 뭐 이자 얻으려고 숨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 수익만 다 나라가 뺏어가는 건데 예. 과징금은 원금의 50%를 가져가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징금 대상으로 가면 공사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커져. 그리고 예. 국고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국고는 늘어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국고 늘어나갖고 이거 갖고 우리 복지 예산은 좀 쓰시죠. 법적으로 또 대응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 자, 뭐가 맞는 게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바뀔 수는 있지만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고무줄 유권 해석. 예. 자, 영혼 없는 공무원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용서하기 어렵죠. 차라리 예. 우리는 그렇게 유권에서 매서 그렇게 소신이 있었으면은 버텼어야죠. 예. 이게 맞다라고. 우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게 맞다라고 예. 유권 해석을 내렸고 10수년을 버텼으면 어제도 버텼어야죠. 정권 바뀌었다고. 오늘 홍상수의 감독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맞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신 예. 자, 모든 차명 계좌를 다 비실명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검찰 조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조사 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차명으로 확인되면 이거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원금의 50% 뺏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4조 5천억이면 와 2조 2,500억. 네, 그래서 지금 국고로 막 가니 막 네. 국고로 복지 예산. 단순히 우리 PD도 주고. 그냥 나눠줄 거야 다.
자, 국민 차명 기본소득으로 다 주는 예. 거야 그냥. 근데 그렇게 차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11,000명이 넘고 차명 재산이 지금 9조 3천억 원이라 됐는. 아, 왜 우리는 차명이 없지? 뭐 전 있어요. 봉도사님은 좀 비자금 좀 있으시나 모르겠네. 저는 뭐 B자금, A자금, C자금 다 있죠. 뭐. 그런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돈 있는 분들도 이렇게 고민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주위에 돈 있는 분들 좀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 현금 동원 능력 1위. 네. 모 호텔 회장. 밤에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요? 왜 그런 네.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지. 그러니까 맞아요. 돈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맞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네. 사는데 필요한 만큼. 네. 그거 없는 국민이 50%가 넘잖아요. 또 좀 이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돈 때문에 지금 이제 걱정에 빠진 분이 이제 홍종화 장관 후보자하고 청와대가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슨 부채 또 엄마하고 뭐 어쩌저쩌. 예, 그 얘기는 뭐 자식하고. 다 알려진 얘기니까 제가 몰라요. 그냥 우리 생략을 기사 안 보는 할게요. 사람들 많아요. 예. 아, 너무 깜찍하잖아요. 여기서 듣고 기사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얘기해 주세요. 예. 제발. 지금 장모님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손녀한테 이걸 점프 증여라 그러잖아요. 세대간 조선 예. 증여라 그러는데 그거를 좀 고율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증여를 했다라고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손녀한테? 네. 어허. 딸과 손녀한테 그 쪼개기 증여를 해서 절세 정책을 기가 막히게 전문가처럼 해서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은 거죠. 예, 한 2조에서 2억에서 3억 정도를 절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민주당 입장은 예. 아니 세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절세를 한 건데 무슨 뭐 청문회 문제가 되겠느냐 정면 돌파하겠다고. 탈세가 아니라 절세다. 네. 그러나 지금 국민 이제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죠. 이미 국민감정법은 좀 건든 것 같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라고 좀 돼 있냐면은 이 캠코더 인사랍니다. 캠코더 인사. 그거 뭔지 아세요?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기사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지금 여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캠프 출신, 네. 코드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걸 캠코더 인상이래요. MB 때는 고소영이었잖아요. 예. 고대 소망교회 영남. 박근혜 정부 때는 수첩 인사였잖아요. 수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홍종학 후보자가요. 50번째 후보자래요. 지난번에 낙마한 박성진 후보자가 27번째 후보자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의원들하고 아니, 그런 무슨 얘기 장관이죠? 홍종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아, 지난번에 27번째 갖고 박성진인가 예. 그 교수도 낙마했잖아요. 네, 낙마를 했는데 그래서 50번째 고른 후보자가 전 의원이니까 잘 통과했겠지 그러는데 청와대가 그럼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저 청와대 그 인사 검증 질문지를 이제 쭉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200문항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느냐? 예스. 대답했어요. 예스라고. 가족 간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있냐? 예스. 예. 임대하는 부동산이 있나? 예스. 상속 증여 재산 있나? 예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학생 딸이 엄마하고 이거 그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그 이자로 그거를 낸다라고 하는 이런 깜찍한 절세 눈가리가 아웅. 아웅에 대해서 찍찍. 국민들 감정이 그냥 확 건드려져 버렸어요 지금.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정면 돌파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이 장관 자리에 박영선 의원 거명되다가 왜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원기자님 지금 근데 끝났어요. 예 인사하세요. 적절한 의원들 많은데 예. 얼른 인사하세요 근데. 네. 저기서 너무 이제 인사하세요 끝났다니까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자, 뵐게요.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언니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언니 뉴스. 언니 왜 뉴스인지 알아요? 기사는 복수잖아요, 늘. 그래요? 그래서 뉴스예요. 새로운 것들.
고기자 표정이 완전 째려본다. 째려보고 레이저 발사. 자,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최민희 의원님 커피 샀어요. 와. 박수. 쥐꼬리만한 그 출연료마다 커피 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쥐.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목소리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양지열이에요. 뉴스의 오빠 참가자 양재루입니다. 저걸 입을 뒤집어 쓰고 연구할 것 같아. 나는 언니 뉴스의 2단자다. 자, 그리고 고란사의 중앙이. 예,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근데 중앙일보 기자가 왜 SBS 나와요? 나 그거 궁금해요. JTBC에서 안 불러줘서 그러게요. 네. 그게 아니라 JTBC는 라디오가 없어서.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있어요. FM 라디오가? 처음 아니, 듣는 얘기인데요.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제 앞에서 왜 그러세요? 아, 방송 전문가시죠? 왜냐하면 저도 FM 모르는 일을 알고 라디오가 있어요. 주파수 찾기가 힘들어서 JTBC가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YTN 라디오를 FM 라디오 이제 저희 방송위원회 참여정부 2기 때 허가를 하는데 진짜 그거 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늘의 별따기다. 네. 아.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다 그리고 배당돼 지금 있으니까. 미디어 환경에서 사실 뭐 팟캐스트 같은 다른 통로가 있으니까 전통적인 라디오 주파수를 꼭 따내야 하느냐 이런 뭐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따는 것도 다 그 근데 전파권이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세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TV가 나왔을 때 라디오의 시대는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음.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일하면서 듣는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가 더 진화했고 팟캐스트가 나왔다고 그러면 TV나 라디오나 뭐 소구력이 적어지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다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팟캐스트 다른 그 라디오 프로그램 어차피 팟캐스트로 네. 나오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오늘 기운이 없어요. 졸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최민희 의원님. 네. 네,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 했다 또 철회했어요? 네, 철회했습니다. 윤소아 의원이 여기 자주 나오거든요. 정의당. 네. 그게 자유한국당원들은 보이콧 전문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 말을 약간 쉽거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없으니까 좋네요. 우리끼리 합시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19대 때 예. 국정원 댓글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대 국회가 내 싸우는 국회로 그 일부 언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그 식물 당시에는 예, 우리 당이 보이콧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새누리 쪽이 저렇게 해야지. 그치 우리 야당 되면 저래야지. 그리고 학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방송 장악을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근데 우리도 속으로 국감 보이콧하면서 19대 때 속으로는 야 이게 보이콧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하다 그러니까 국감을 보이콧한다는 건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을 너무 이렇게 자주 쓰고 소 잡는 칼로 계속 닭을 잡으면 나중에 소도 닭도 못 잡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방송 장악 원조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 정당이 방송 정상화를 방송 장악이라고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니까 여론이 싸늘하고요. 일단 이해를 못 하세요. 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노조나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방송 정상화다. 그리고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 2명 결혼 보충한 것은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한 56% 7% 되고요. 6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조금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적폐청산에 찬성하는 분들보다 좀 낮은 게 저는 의아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과거에도 우리가 4대 개혁 입법 그래서 17대 국회 때 해보면 언론 개혁이나 방송 개혁이나 정상화가 어려운 주제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지? 이렇게 되는 주제여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흔들기가 쉬운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67% 70% 되는데 그리고 뭐 다른 적폐청산은 뭐 80%까지 찬성하는 것도 있는데 요 부분 56
7%거든요. 근데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건 25% 6%밖에 안 되니까요. 2배가 찬성하고 계신 거죠.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그쵸?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다른 기존 정부 여당이나 앞으로의 정권들도 조금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그때 10년 전 MB가 방송 장악을 한창 했을 때랑 지금이랑 매체 환경이 엄청 달라졌잖아요. 아까 고란 기자 지적한 것처럼 지금 뭐 팟캐스트, 라디오, 뭐 TV 같은 경우도 종편부터 시작해서 케이블도 굉장히 많고 위성까지 많아져서 예전처럼 방송국 한두 개를 장악한다고 언론 장악이 안 되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 그리고 2008년에는 종편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방송 결정론에 빠지신 분들이 일부 계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방송 결정론이라면 촛불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영향력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종사자로서 슬픈 게 물론 제가 그 해당 방송사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파업을 한다 그래도 파업을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야 뭐 거기 제일 아픈 아예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바뀐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어차피 안 보는데. 근데 그게 문제인 라고 거죠. 말하니까 너무 MBC나 슬퍼요. KBS 같은 경우 시청률이 확 떨어진 이유가 파업을 해도 사람들이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떠나버린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래서 여전히 이게 KBS 9 뉴스 시청률이 20%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골에서는 5, 틀고 60대, 계세요. 예, 5, 60대 그 고령층으로 갈수록 KBS 뉴스의 영향력은 큽니다. 예.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냥 뭐 안 봐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시는 방송 얘기는 우리가 퀘스천 2인데. 왜 거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이콧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네. 어제 저는 보이콧 뭐 그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왜 왔어? 왜 나갔다 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왜 엄한 방송 했는데 얘기만 해요. 핵심은 예. 제가 안 왜 보고 나- 오빠가 그랬어요. 아 왜 나갔어? 막 이러는 거 자 같아. 왜 나갔어? 예, 왜 나갔어. 나갔냐면 그다음 왜 들어왔어요? 얻은 예. 게 있나 이런 거예요. 예, 첫째, 그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예. 사장을 뽑는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예, 박문진 이사 2명이 결혼이 생겼습니다. 예. 이게 구여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 성향의 분들이세요. 그런데 방통위가 결혼이 생기니까 바로 2명을 보충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그 지명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임명할 수 있는 거 본래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박문진 거죠? 이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명을 임명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 음. 자유한국당은 결혼된 2명이 과거에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결혼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겠다라는 궤변을 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송 장악이다 그러면서 국회를 뛰쳐나가셨는데 원래 관행은 여권 6명, 야권 3명 네. 이렇게 임명하는 건데 과거 여권 자유한국당 경향성 있는 2분이 그만두니 네. 이 그만둔 자리는 통상 우리가 관행으로 쫓던 현재 여권. 예, 현재 여권이 임명하는 거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그 몫이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과거에. 우리가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네. 총권 잡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총권 안 잡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일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탄신 기념일에 뭐 어쨌든 기념일에 그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서 11.6 때요? 12.6. 네, 박근혜 11.6 8년인가? 주- 예, 그 주기. 일부 여당 의원들이 예. 박근혜 정부의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있고 박근혜 예.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다고.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것처럼 아직도 과거의 동굴에서 못 나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 저게 무슨 소린가? 국민들이 좀 의아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피켓 들고 이런 건 했는데 국민적 호응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10월 26일 날 저 이렇게 맞을 뻔했잖아요. 유석춘 맞았잖아요. 가서. 유효해. 아니, 그건 유해는 10월 26일 날은 10월 유석춘. 26일 날은 유석춘. 유석춘. 네,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12.6 38주기 때 가고 네. 이렇게 맞았어요. 저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니 왜냐면 보는 라디오 보는 분들 때 리얼하게 오. 저 때리는 줄 알았어요. 저 때렸으면 때릴 수가 없죠. 유석춘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호응을 안 해주니까 얻은 거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니 친박 쪽에서도 호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효에는 친박 집회갖고 얻은 게 기쁨을 하나 받는. 있긴 해요. 뭐요? 이것도 조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할 거다 이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 김장겸은 물러나게 될 것이고
고대영도 물러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예언을 우리가 하고 복귀한다 이거예요. 그 예언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자리에 앉았고 정준길 변호사도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언을 미리 이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예. 이제 김장겸이 물러나면 우리가 왜 방송장악 투쟁을 했는지 국민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또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물러나면 우리 예언이 맞고. 이게 무슨 얘기야? 마치 예언이 배고프면 밥 먹을 것이다. 라는 예언 같은데요? 어제 근데 저는 커피를 사주면 맛있을 것이다. 국감장에서 딱해 보이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외교부 국감을 하는데 어제 이제 오늘 그 각종 언론에서 사드 문제 관련한 네.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대서특필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발표라고 강 장관이 와 있는데 홍문정 의원이었던가요? 첫 질문이 오늘 저희가 왜 검은 옷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가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외교부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강 장관이 저 잘 모르겠다고 야당에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방송 장악에 복귀를 하긴 하는데 네, 항의의 뜻으로. 원내 투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상복을 입는다라고 해서 검은 넥타이를 맨 거예요. 설명이 길어지면 메시지가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 장관은 나는 외교부 장관인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아니 해서 그리고 아니, 사실 강경화 장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예?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처음에 강경에서? 임명할 때 한 언론에서 네. 국방부 장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1개의 언론이 똑같이 썼어요. 국방부 장관이라. 이름이 강경해서 강경화. 네. 아재 개그 금지법. 8시 이후 저녁 8시 이후는 하기 지금 괜찮아요. 낮이니까. 그리고 사실 국감을 보이콧하는 게 사실 국감이 제일 야당이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보이콧하면 안 돼요. 보이콧하면 이게 자기들 이렇게 저왜 실력을 그랬는지 뽐낼 알아요. 수 있는 자리인데. 실력을 뽐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국감은 전 이상해요. 정권에 네, 이상한 전 정권 국감이에요. 국감이라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얘기하면 2개월밖에 안 한 정부라 네. 흔들 게 별로 없어서 그 계산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원래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은 국감을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치열하게 해요. 여당 때 야당처럼 한 것이 17대 국회잖아요. 아니 제가 네. 그 교육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한테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15분 한 30분 하고 내려왔거든요. 내려갖고 저한테 이제 술자수가 만나는데 정 의원 대정부질인데 칭찬을 하는데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네. 그러면서 자기는 보좌관하고 야 저런 사람들이 야당이었으면 당이 달랐으면 어떻게 했을 뻔할까. 칭찬을 하는데도 식은땀이 나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요. 네. 예. 자 네. 양지열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방송 장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예. 왜 항의를 하고 있냐면 지난번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김장겸 현 사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를 했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무실하고 자택하고 박문진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방송 장악 음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재철 전 사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김재철 사장이 처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당시에 MBC 사장으로 교체돼서 들어간 첫 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사장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뭐 PD 수첩이라든가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는 MBC 시사 프로그램들이 막 줄줄이 네, 없어지기 W 시작했어요. 플러스. 예. 근데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지금도 프로그램은 남아 있긴 한데 뭐 광우병 보도 이런 것들로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PD 수첩은 아시겠지만 그거 보도한 이후로 검찰 직원들이 가서 막 그 PD를 체포해버리고 예. 그 방송국 안에 머물고 있었던 여성 PD들 중에는 결혼식 앞두고 있었던 신부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예. 공범자들의 예, 다 나오기도 하고 나왔었죠. 그런데 예. 근데 그 PD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가가지고 당신들은 언론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라면서 다 체포를 했거든요. 다 무죄, 다 네. 무혐의 처리되는데 그렇게 공권력 투입을 했던 거예요. 그 가장 앞장선 데에 김재철 전 사장이 있다라는 게 이제 현재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근거가 있는 게 국정원에서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문건이 나온 것 중에 직접적으로 뭐 김재철 사장이라든가 KBS 전 사장들을 접촉을 해서 뭐 돈봉투 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 구체적으로 인원 정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러 간 건데 본인은 오히려 네. 나를 압수수색 해줘서 나를 검찰에 불러줘서 고맙다. 나는 네, 떳떳하다는 근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김재철 사장을 검찰이 그냥 임의로 김재철 사장 관련하여 예. 뭐 조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임의는 아니죠. 예, 영장이 10월 나왔으니까. 네, 영장이 나왔는데 저 변호사 앞에서 무슨 비법적 용어를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오빠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청취자들께 알려드리려고. MBC 노조가 10월 20일 날 예. 김장겸, 김재철, 안광한, 백정문 등을 고발을 했구나.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 고발한 내용이 예. 방송법 위반, 노동법상 부당 노동 행위, 예, 그리고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업무 방해 혐의, 오호. 예,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다 아세요? 저요? 고발장에 써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랬구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정원 TF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건이 나왔는데 그 TF에서도 이 MBC의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검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소고발이 들어간 거죠. 근데 본인은 국정원 아이오죠. 정보원 예. 대응하는 사람들을 언론사 기자들이 어떻게 만나냐. 언론사 직원이. 아니, 나는 이래 그런 그 언론사에 와 있는데요. 와 오다가 아니 여기 아이오야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오다 피해요 다. 예, 그리고 김재철 사장이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는 예. 그 노조의 내부 그 증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동안에 했던 전영배 전 기조실장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가 국정원의 소통 창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임명되고 나서 들어갈 때도 나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다. 장악하기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공범자들이 나오잖아요. 아, 선배님 MBC 직원 아니에요? 그러고 최승원 PD가 물어요. 그때 몰라 그러고 후배들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몰라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놓고 일을 초반에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불러가서 조인트 그 가요. 유명한 조인트가였다는 말을 들은 분이 이 김재철 사장이거든요. 그걸 폭로하신 분이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에요. 방문진 이사장. 네, 그분이 저하고 같이 방송위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일 못한다고 조인트 까이고 들어와서 다시 복귀해서는 후배들을 무차별적으로 근데 잘라내기 이 시작했던 김대철 거죠. 사장도 어찌 보면 네. MBC 출신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죠. 쭉 올라가고 막상 어디에 오다가 없으면요. 그렇게 잔혹하게 못해요. 맨날 이렇게- 후배들인데 아니 그죠. 예를 들어 네. 맨날 우리 같이 방송을 하다가 어. 벼랑간에 그 양언니가 양언니가 나쁜 나라의 위원장이 딱 돼요. 그럼 딱 들어왔고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메롱 그 우리는 못 건드리네. 못 건드리는데 아니 우리 근데 어느 날 쪼인탈 맞고 왔고 너 위원장 뺏을 거야. 그럼 들어왔고 우리를 막 감옥에 넣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김재철 우리가 사장 메롱 한번 해줄게. 비유가 너무 아니 비유가 너무 적절해요. 비유가 너무 네. 적절하십니다. 예, 김재철 전 사장도 초기에 잘 못해서 조인트 까였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김미화를 하차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한 거가 결국은 2011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김재철 사장이 딱 대고 벼랑 하나 갖고 국장도 야 너 다른 데로 정보 발령했어. 그럼 후배가 선배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럼 가만히 있다. 농담이었어. 그럼 쑥 나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어리버리하게. 청와대 갖고 이제 딜이 조인탈 맞고. 그러니까 2012년에 MBC가 장장 170일 파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2012년. 입니다. 그럴 때 이 처리를 놓고도 아마 강한 압박을 받은 것 같고 그 이후에 6명이 해고되고요. 거의 네. 200명 가까이가 부당 전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노동법 부당 노동 행위 관련해요 고발된 내용입니다. 자, 양 변호사인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네. 무슨 의미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법원이 보기에도 예. 실제로 국정원 직원과 접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혐의에 국정원의 강력한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 소명 자료 정도까지 나온 거죠. 아무 근거 없이 그때 상황만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증거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예요.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네, 영장을 그렇습니다. 청구할 때 이유를 대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휴대전화라든가 본인이 썼던 사용했던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 서류 같은 것들도 다 뒤져보게 하는 건데 개인에게는 굉장한 어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야 저거 이상해 하면서 법원이 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정권 바뀌었다고 법원이 그러나요? 요즘 걸피다 보면 영장 기각하고 오히려 그래서 오민석. 아니 뭐또 직접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또 아니 없어요. 영장 기각한 사람을 예. 실명을 거명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명호 예. 국장이고 했고요. 그다음에 누구죠? 추? 예. 추선이요? 아, 저 추선이. 추선이. 예. 예. 양추. 우병우.
예. 아니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김재철 사장부터 어쩌면 MBC의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아까 2012년에 170일 파업이요. 네. 그리고 나서 MBC가 한 일이 100여 명을 부당정보 발령을 내리고 한 일이 시용 기자라고 네. 그냥 외부에서 예. 기자 인력을 수혈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고랑 기자님 메롱 광고 듣고 들어가야 돼. 광고 듣고 이부 오겠습니다. 이게 그 위에 사장이나 뭐 보도국장이 바뀌어도 문제는 지금 뿌리 깊은 노노 갈등 이거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노노 갈등은요, 애초 김재철 사장이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형 기자를 들임으로써 해직 기자나 부당 전보된 그 기자나 PD의 자리를 채워서 노노 갈등을 유도한 정말 악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 며칠 얼마 전에 거기 뭐 본인은 시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2014년에 경력으로 들어간 그 기자랑 시용. 같이 밥을 먹었는데 경력입니다. 시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시용은 2012년 파업 이후에 들어간 기자들 예.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몇 이런 얘기를 년도에 하더라고요. 들어왔어요, 그거는? 2014년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시용 맞네. 2012년 이 파업 이후니까. 네, 그때 파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친구 그럼 말이 가족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인상적인 건 처음에는 예. 1년 동안 자기를 선배라고 부르지도 않는 후배,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18을 들으라는 듯이 하는 후배를 보면서 그 해당 개인이 미웠대요. 정말 그래서 가슴이 쌓아서 지금 병까지 얻었다 그러는데 근데요, 그러고 그분도- 있다가 그분도 병 얻었겠지만 해직돼서 9년 동안 고생한 분들도 최민희 의원님. 죄송해요. 고랑 기자님 요즘 아니 동네 가니까 내가 분명 그런 것 같아. 동네 누구 지역 유권자가 최민희 의원 거기 나오는데 방송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었죠? 아닌데 그렇지. 최 의원님 맞아, 제일 많이 많으신 것 말씀 같아요. 많이 제일 하시는데. 많아요. 저는 그럼 우리가 그냥 밀어주잖아. 말이 많아요. 아 그럼 우리가 밀어주잖아. 어쨌든 죄송해요. 그 고생하신 그 원래 계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아무튼 예. 이분들도 문제는 제가 말한 노노 갈등인데 예. 인상적이게 처음엔 그 개인이 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건 조직의 문제다라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인간적인 모멸감은 아직도 쌓여 예.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사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그 개인들 간의 인간적인 감정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풀어서 조직이 정상화돼서 굴러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6개월이요. 걸리지 않을까. 6개월. 딱 예상 6개월? 6개월. 6개월이요? 예, 6개월이요. 근데 진짜 또 저는 선수들 쪽에서 예측하기가 저는 길면 1년인데 6개월 아니면 그리고 그 경력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서 노조 가입. 노조 가입한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우호적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고 아주 극소수 그 무슨 그 태극기 집회 갖고 뭐 이상한 발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기사분 신노조의 있죠. 위원장 네. 뭐 이런 분들 그런 극소수 일부를 빼놓고 또 그분들은 MBC가 언론으로서 정상화되잖아요. 못 버티고 도태돼요. 저 말할래요. 예. 예. 근데 나는 아, 이거 손 들고 얘기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나는 기록이 있어요. 진행자 중에 제일 말이 많은 진행자. 맞아. 예. 그래서요, 나 행복해. 이게 그 이명박근혜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하면서 되게 이제 노조를 탄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인신, 물리적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지면서 뭐 손배 폭탄이 한때 등장했었고요. 네. 그렇죠. 이게 김재철에 의해서 노노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용 기자를 도입한 거는 이건 방송사 최초입니다. 시용이. 그러니까 이런 악랄한 그 정말 악랄한 경영진인 거고요. 인간과 인간을 맞아요. 갈등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 9년간 해직 기자들, 해직 방송인들이 그 당한 그 예.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누구든 위로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장겸 사장하고 빨리 상층부의 이 구조가 빨리 바뀌는 게. 경영 구조 빨리 하고 그 내부에서 이런 갈등 이런 걸 좀 결국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네. 정말 훌륭한 MBC 뉴스 보고 싶어요. 옛날에 MBC SBS에서 뉴스가 갑자기 찾아보는 예? 뉴스. SBS 뉴스 하시면서 아니 KBS 정말 그 좋은 뉴스 듣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좋은 방송하면 우리는 SBS지만 저는 방송을 이걸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예? 아니 폭탄 3시간으로 늘리려고. 그러면 2시간은 안 하고 3시간으로. 저는요 김강진 의원이 이 자리를 호시 침침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드립니다. 근데 절대 안 돼. 왜냐면 김강진 의원은 흥분되면은 꺼시게 그쪽 표현이 나와요. 자, 고랑 기자님. 네이버에서 MB 아들 이시영 씨가 사라졌다? 뿅? 이 뉴스를 보신 청취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드로메다 당장 군단으로 가입했어요? 지금 당장 한번 가입을 한다. 검색을 검색을 한번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예, 지금 다시 해보세요. 지금 다시 될 자, 거예요. 지금
다시 돼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됐는데요. 그래요? 네. 아직 안 됐나? 아직 안 자, 우리 됐어요. 방송 듣는 여러분 지금 자, 이시형 자 네이버에서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다른 데 가지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이시형 나이 드신 얼굴이 뜨는데요.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아직 안 됐나 한번 보네.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음 말고 일단 네이버를 하시고. 일단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지금 없고요. MB의 아들 이시영 씨를 검색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다음은 볼게요. 다음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다음은 나와요, 참고로.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네이버, 지금 우리나라의 검색 포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기다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이시영 첫 조인스 번째. 인물정보라고 해서 중앙일보가 예전에 인물정보 사업을 했을 때 그때 DB를 구축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깨 같은 회사 자랑하지 말고. 그지 치자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세 개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이명박 딱 넣었더니 네이버는 배우자 김윤옥.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들이 없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뭘 모르겠어요. 없어요. 홍길동이야.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은 배우자만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노무현 딱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 권양숙, 아들 노건호, 딸 노정현, 형 노건평 이게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형 노건평은 색깔이 살짝 달라요. 이걸 클릭하면 이 사람의 정보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문제다 진짜 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또 이시형을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 좀 많이 아마 네, 보셨을 대학 교수가 거예요. 나와요. 네. 그분 예. 등 3명이 검색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건호는 치면은 안 나옵니다. 무슨 작곡가가 나오던데요. 뭐 동명인 작곡가. 아무튼 아니 그분은 아니고요. 이시영 이게 방송 듣는 분들 이시영 검색을 하면서 박영민님 헐 진짜 안 나오네요. 최경록님 의사 대학 교수 이름이 나옵니다. 이시영. 이시영 박사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예. 네, 유명하신 그분은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예. 아니, 그래도 이분이- 다음에는 이시영,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1로 나와요. 당연히 그래서 나오죠. 이시형.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을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다음은 배우자 김윤옥, 아들 이시영. 이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누르면 검색이 가능하게 나옵니다. 딸 이주연, 딸 이승연, 딸 이수연. 이 아들 가족 관계가 다 나옵니다. 예. 그 노무현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 권양숙, 아들 노건호, 딸 노정현, 형 노건평. 역시 형 노건평도 검색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시형을 쳐봤더니 다음에서는 아들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MB가? 예, MB가 네이버에만 요청했다고 아, 알려져 있죠. 이게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이제 이 사실을 사실 이렇게 어디서 보도했죠 처음에? 아무튼 이게 보도가 나간 다음에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야, 이 다스 이시영 거, 뭐 이명박이 아들한테 물려준다. 게다가 이제 다스의 그 중국 법인장으로 이시영이 갔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예. 이걸 좀 감추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시영, 이명박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1, 2위로 오릅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의도한 게 아닌데.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없었다는 건데요. 네이버 인물정보 검색에 안 나오는 게 부적절한 게 이시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언론사 뉴스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검색이 되는 게 원칙이죠. 조인스 인물정보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럼요. 아니 또 이건 의도적으로 뺀 거죠. 그리고 기업의 이 사람이 아니, 주요 요청을 임원이잖아요. 했다는 거예요. 예. 기업의 주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검색이 되도록 나오는 게 맞는 이게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물 정보가 이제 기업인의 경우에는 국내 법인 사업체의 임원급 이상 이게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네. 저 빼달라고 요청한다고 빼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기업이잖아요. 네이버도. 예. 그렇게 뺄 수는 있어요. 아니 뺄 근데 수는 네이버는 있어요. 지난번에 네, 요청하면 뭐, 뺄 수 네. 아니 있습니다. 조작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예. 우리가 장악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요청하면 뺄 수 있고요. 그런데 필요성, 공익성 등이 인정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비서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교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예. 출가한 자녀분들의 이름까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허. 그래서 전 대통령 내외의 함자만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측의 설명을 보면 2015년 9월쯤에 네이버에서 요청이 왔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 네이버에서 요청이 와서 사진 교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가족관계를 뺐다. 다음은 왜 있냐 그러면 다음에서는 사진 요청 그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은 그냥 놔뒀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 네이버에 보면 거기 옆에 보면 정보 수정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15년 9월 11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 9월 11일 뭔가 어떤 생각나는 날인가요? 사건이 있나요? 9.11 뭐 그건 아니고요. 아니네. 그 전날인 2015년 9월 10일에 김무성 사위의 말을 해도 되나? 마약? 마약 사건. 마약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뉴스화 됐나? 아니 이런 됐죠, 뉴스-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그 손해배상 걸려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보 기자님. 네. 손해배상 청구 아니, 걸려 아, 있어요. 사실이라도 됐다. 뉴스화 됐다도 아니, 뉴스가 네. 됐고 네. 이제 그거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왜 재갈을 물리세요? 고란 기자 입에.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 측의 설명은 해당 언론 보도는 네이버에 요청한 뒤에 벌어진 일로 안다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요청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점으로 보자면 예. 첫 그러네요. 보도가 그 김무성 사위 보도가 9월 10일 날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나왔고요. 정보 수정일은 9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야, 기기묘묘하네. 하필이면 그렇겠죠. 하필이면 이렇게. 하필이면. 왜냐하면 그 이시영 씨가요. 네, 예. 그 옛날에 2002년도에 네, 그 유명한 사진이죠. 유명한 사진이 그 스랩- 반바지 입고 네, 소위 슬래퍼 사진이라는. 슬리퍼 네. 입고 히딩크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네. MB 서울시장 시절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 슬리퍼 반바지가 무슨 명품이냐. 명품 반바지 이런 거 한 100만 원쯤 하거든요. 슬리퍼가 한 40만 원쯤 하고 그런 게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네. 어? 어디는 가봤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돌집은 가봤나 뭐. 근데요 어제 예. 이혜진 예. 네. 국감장에 나타나서 네. 진짜 되게 곤란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던 어. 것 같아요. 네이버 창업자가 국감 출석해서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자, 이거를 빼달라면 빼주네요. 아니 근데 이게 언론사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이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야단을 뭐라고 할 수는 지원할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아니, 근데 그거- 이시영이라는 인물의 중요도를 감안을 하면 해주는 좀 게 맞다. 부적절하다는 거죠. 준공인이다. 그리고 예. 지금 그 2조 5천억이 넘는 매출을 하는 회사를요. 그 주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분이 이시영 씨가. 네, 예, 예. 그 지분을 가지려고 5개 회사를 동원해서 BBK하고 똑같이 또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 네.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가 키우고 그러면서 네. 결국 이정의 지분을 늘리면서 그 불법 승계하고 세금 네.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 과정을 똑같이 지금 네. 걷고 있다니까요. 이시영 씨가 기다려라. 다 들여다보고 있다.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 웃겨요. 하는 수법 맨날 똑같아요. 이번엔 뭐 계좌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예. 쉽게 안 끝날 비자금, 것 같긴 해요. 네. 비자금 계좌가 다스 네. 비자금 계좌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네이버가 네. 사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 이혜진 창업자 이분은 그 은둔의 경영자 이런 평소에는 안 분야거든요. 안 나타나시죠. 나타나죠. 언론도 안 나오고. 누구요? 이혜진 이혜진. 창업자. 이해신. 예. 근데 왜 나왔냐? 이거는 그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 이게 터져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게 거기에 아닐까 더해서 싶어요. 이제 네이버가 기업 집산으로 지정이 돼서 예. 사실상 공정이, 대기업으로 예. 분류됐고 그 대기업의 총수로 자격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이영학 딸 결국 구속됐다. 네, 그렇습니다. 여중생 딸이었는데 자기 친구를 아버지가 살해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사실상 수면제도 건넸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자 부모님이 딸을 찾고 있을 때 거짓말을도 했었지 않습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수색도 방해했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사건 초기에는 시신 유기만으로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시신 유기는 혐의 자체가 그렇게 뭐 처벌이 중하지도 않고 본인이 다 딸에 대한 혐의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시신 유기만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법원에서 봤었을 때 이 어린 여중생이고 혐의도 무겁지 않고 사실관계 다 드러나 있는데 구속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엔 사실상 살인의 공범급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란 기자님 네. 또 하세요. 또 삼성 이건희 회장. 이거 아까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앞서 원희리 기자님 설명을 확 해주셨는데요. 제 건 넘어갔군요. 그 이영학 예, 그건데요? 그건 뭐 잘하셨어요. 아니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그 어린 소녀라서 앞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이 친구도 양형에서 참작은 되겠지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예. 처벌은 성년이랑 똑같이 받아요. 다만 법정에서 아마 범법 소년가 여기 그 아니요. 그건 그냥 범죄. 예, 14세 이상이라서 그냥 소년법만 촉법 소년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범죄 소년. 예,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으로 법정에서 과연 이 소녀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냐 아니면 이영학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상태로 삶을 살아왔을 것이냐. 우리 법원은 그런 심리적인 종속 상태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해왔거든요. 그 정신 이상이나 이런 것도 웬만해서 인정 안 해주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특이한 경우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사실 좀 근데 변호사도 이례적이죠. 국선밖에 쓸 수 없을 상황 아니에요? 둘이 특별한 뭐 수입이 없고 그러니까. 수입은 없더라도 이영학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고 많아요? 13억 가량을 모금을 받았는데 예. 이 인간이 딸 치료비 명목으로 13억 가량을 모았고요. 예. 딸 치료비는 실제로 한 700만 원밖에 안 그러니까.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돈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데들도 좀 맡겨놨다라는 게 경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물론 추징을 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부금품 목적으로 한 사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본인이 미리 원한다면 하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만한 자력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이 똑같은 처벌이 이제 범죄 소년이라 네, 그러죠. 14세부터 19세까지는 범죄 소년이기 때문에 똑같은 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17살이 되기 전까지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만 없을 뿐이에요. 뭐 양양이 알겠습니다. 참작을 하겠죠. 어리다는 거. 근데 그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의 철저하게 삶이 종속되어 있는 듯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한 거냐. 이른바 고의가 있었느냐인데 그 고의가 이 어린 소녀에게도 있다고 볼 것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법정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사건은 진짜. 여러 가지 후속 보도가 나올 때마다 너무 엽기적이에요. 엽기적이고. 고민이 되는 것 같아. 진짜 고의가 있었을까? 14살 소녀에게. 그게 판사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 이게 고민 때문에 워낙 사법고시 본인도 안 병이 봤어요. 깊었기 때문에 네. 예? 병이 깊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같은 너무,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고 없었죠. 자기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성이라고 하는 건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 이건희 기자라 그럴 뻔했어요. 이건희 기자. 세금만 손안 낸 차명 기자가 와, 1000개가 진짜 넘었다. 1000개. 아니 1000개를 어떻게 직원들 거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계좌가 우리 조기축구 회원들 다 해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계좌가 도대체 언제 나온 거냐 했는데 혹시 2008년 그건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준웅 삼성 특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조준웅 특검이 결국 다 봐주고 그 아들인가 누구 그 취업시킨 거 아니에요? 뭐 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 아들이 사건이 1년 뒤에 그렇죠. 그 취업을 네, 했잖아요. 네, 뭐, 네. 그래서 그때 밝혀진 게 뭐냐면 486명의 명의로 된 1199개 차명 계좌에 약 4조 5천억 원 상당의 차명 재산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그럼 이걸 그 뭐냐 그랬더니 이 성격은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거다. 그리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세금을 물리거나 하진 않았고 삼성 측은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터진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09년에 이걸 삼성이 돈을 찾아갑니다. 4조 4천억 원 정도를. 이제 찾아가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아까 차명 계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4조 4천억 원을 그 당시에 이제 4조 5천억이에요? 4조 4천억이에요? 4조 5천억 원 있었고 찾아간 돈이 약 4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때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38%를 적용받아 464억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예금을 했어도 내가 이렇게 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38%거든요. 여기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41.8%의 세율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세금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차명 계좌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5조에 보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 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차등과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99% 세금을 매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의 경우에는 38%만 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원금의 정체는 뒤로 하고 네, 뒤로 일단 이자, 누구나 배당 소득만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보자는 게 일단 원금은 다 제끼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차명 계좌 요 문제된 부분만 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를 보자는 거예요. 삼성은 그냥 차명 계좌
실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38% 소득만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그거는 분명히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등과세 99%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금융위가 사실 이런 얘기가 2001년하고 2008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금융위가 한 게 뭐냐면 여기서 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착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봐야 될 게 실명, 허명, 무명, 차명 이게 다 다릅니다. 실명, 허명, 무명, 차명. 금융위의 설명은 뭐냐면 이게 차명 계좌는 맞지만 어쨌든 실명 진짜 있는 사람의 계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명제법 5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게. 금융실명제 그럼 이제까지 순 허당이었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근데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왔습니다. 입장을 했다가 바꾸죠. 이번에 그러면 괜히 화를 낸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화를 냈으면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화내야죠. 잘못했다는 예. 거예요. 왜 다 나를 응원하지?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명 계좌는 차명 계좌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38%는 세금 낸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뭐냐면 금융실명제법 5조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99%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예. 인정을 한 거고요. 당연하죠. 정부 설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요, 저 궁금한 건 그 4조 5천억 원은 정체가 뭐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나는 거죠. 원금을 얘기해줘. 원금 좀 얘기해봐요. 지금까지 여기서 말한 거는 모두 다 이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이자 배당 세금입니다. 몇푼 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99% 아니 다 몇 빼요. 푼 우리한텐 큰 돈인데 4조 5천억 원에 비하니까 몇 푼 같아. 4조 5천억에 이자 해봐야 그 1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아까 4천억도 안 돼요. 그냥 한 400억쯤 돼. 자, 여기서 금융위가 아까 입장을 바꿨다 그랬죠. 예. 그거는 뭐냐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예, 바꾼 거예요. 원금. 그래서 원금. 그 원금 460억이 빼가지고. 1,000억으로 늘어난 거고요. 예. 1,000억을 더 내야 되는 1,000억. 거고요. 예.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럼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니냐? 과징금을 내야지. 이 돈으로 그치. 그 과징금. 예.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금융위는 종전대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아까 말씀드린 실명 금융실명법 위반이 이거는 아니다. 위반 아니다. 이건 실명 계좌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과징금은 아닌데 그럼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냐? 그렇죠. 라고 한 거죠. 횡령.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때 조준흥 특검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거다. 상속 재산이다. 상속 재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속세 또 냈나? 상속세는 안 냈죠. 상속은 이게 뭐 나라가 개판이야 이게. 아우, 정말. 그때 나라 누구 나라야 그게. 그리고 이게 2008년입니다. 예. 그때 이게 그 정부가 상속세를 이제 이렇게 걷어가려면 예.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걷어가야 됩니다. 근데 2008년에 알았잖아요. 어머. 근데 안 걷어갔잖아요. 2008년 정권이네. 대통령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 상속세는 이제 끝난 겁니다. 짬짬이. 이제 끝났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재산이 4조 4천억 정도 찾아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4조 1천억, 한 4조 가량이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게 복잡한데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2004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게 시간 뭐냐면 없어요. 얼른 정리하세요. 이게 상증세법은 뭐냐면 주식처럼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가 재산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낸다. 돼 있어요. 결국 증여세 내야 된다. 지금 낼 수 있냐 없냐? 그게 2004년에 만들었어요, 법이. 예. 그러면 2004년 개설 시간 이후에 없어요. 15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받을 수 있네. 그래서 그걸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려고 예, 저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그럼 여기 얼마예요, 오세요. 얼마? 오늘 왜 미리 안 얼마? 나갔어요? 네, 그러면 약 한 2조 자, 정도 됩니다. 2조. 반 증여세 2조. 반띵. 와, 자, 복지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미신 타파. 자, 최명기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정신과죠? 네. 우리가 정신과 온 것 같아. 어떨 때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죠? 네, 맞습니다. 예, 전공 교수의 시간 강사예요. 전공 교수입니다. 아. 영미문화 전공. 무슨 문화? 영미문화. 영미. 근데 이태광 교수님이 비주얼은 약간 칸축 꼽것 같은데
똑똑하시더라고. 맞아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아는 게 많다고. 아니 칸출 꼬꼬 팬도 있으실 건데 그러시면 안 되지. 칸출 꼬꼬 팬도 있는데. 아, 그 부정적이지 않아요. 칸출 꼬꼬처럼 잘생겼는데 그럼 날라리니까 날라리 같은 날라리. 예. 원래 칸출 꼬꼬 컨셉이지. 근데 똑똑하시더라고. 모르는 게 없더라고.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최 원장님한테 모르는 많죠. 아니, 수학도 잘 못하고. 아니 저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거 최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동의를 그러게. 구해야죠? 뭐 정신과니까. 집단 정신과. 이미 다 했어요. 출연자 소개. 그 뭐 또 해를 쳐서 밖에 있는 사람들 정신 놓고 있나 지금 정신줄 놓고. 자, 오늘 주제. 오늘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예.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무려 3명이나 살인했어요. 일단 간단한 사건 요약. 그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친모와 이부 동생이 살인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의붓 아버지는 또 그 고속도로에 쉼터에서 납치를 해서 또 이제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 충격을 준 게 이 가장이 살인을 하고 진짜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금세 또 외국으로 달아난 거예요. 밀가루로 뿌려놓고. 네. 영화에서 보듯이. 네. 지문이 안 나오게. 그렇죠. 예. 근데 재밌게도 이제 그래서 그 범죄자 예. 신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해당 영상은 뉴질랜드로 이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됐던 거예요. 뉴질랜드하고. 예.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 사람이 체포가 됐죠. 뉴질랜드 경찰에 이 절도로. 혐의로 그러니까 물건 전에 절도했던 그 혐의를 가지고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용의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조금 또 영사관이 이제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 영사관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그러니까 게. 그 범죄와 관련된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뉴질랜드에 이제 갔다.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된 협조를 안 했다. 아, 그럼 뉴질랜드 한국 영사관에서 네네.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를 잘 안 했다 이런 협조를 말이 잘 안 있어요. 했다. 일단 네. 네티즌 사이에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살인 동기가 뭐예요? 살인 동기 중에 가장 의심이 되는 건 이제 돈 문제긴 해요. 우리가 심리학적 표현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기생적 생활 태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기생적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힘든 일을 해서 일하지 않고요. 꼭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살인을 한 김 씨가 그런 생활 태도를 가졌던 거로 의심이 되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기생적 생활 태도를 가지더라도요. 매달 부모님이 야 힘든데 50만 원씩 줄게. 그럼 고맙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 또 당당하게 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매달 50만 원씩 받으면은 매번 고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 어머니한테 나 사업해야 되니까 이거 돈을 좀 필요하다. 줘라.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다 날려먹을 게 뻔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산의 형성 과정이 어땠든 하면 이 사람은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설이 하나인데 이 어머니가 재혼을 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재산이 아버지의 유산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상당 부분의 재산이었다 가정하게 되면은 그거를 안 주니까 이 사람은 억울했겠지요. 그 아버지 그 우리 원 아버지의 돈을 어머니가 독식을 하냐? 나한테도 좀 줘야지. 네, 비록 그때는 다 분배해서 본인도 가지고 엄마도 가졌지만 더 달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 재산의 형성 과정이 어머니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엄마 돈이면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뭐 계부라든가 다른 사람의 이제 핑계를 대면은 또 그 역시 미웠을 거고요. 마지막에 어머니는 실제로 돈이 없고 계부는 재산이 있었다고 가정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계부를 이용하자고 했을 거고 엄마가 말렸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친아들이 내 편을 안 들고 왜 저 사람 편을 드는 거야? 라고 예. 하면서 억울하게 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원한이 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건데 한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게 하려면 덮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까지 살인을 안 저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 동기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최 원장님. 그거 아니라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맞게 되는 거. 두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은 아니 사실 그 경제적 동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그 뭐 아직까지 살인 동기는 이제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예. 이제 최 원장님 말씀하신 건 하나의 가능성이죠. 예. 가능성이고 지금 또 이제 지금 청장께 뭐 얘기하면서 와서 최 수사를 해야 원장님이 되니까. 말씀한 거 다 까는 거죠 지금. 뭐 일단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실 그 객관적 정황이 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캥거루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수입도 없고. 캥거루족이라 그래요? 캥거루 보통 캥거루족이라고 아, 그러는데 엄마 부모님 뱃속에.
부모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하도 아들이 집을 안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좀 쫓아내달라고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아들이 쫓겨난 경우가 있어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캥거루족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또는 젊은 세대들이 본인의 삶을 꾸리기보다는 이제 부모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해당 용의자가 이제 정확하게 그런 살인 동기 때문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인터폴에 협조해갖고 네. 범죄인도 그 인도가 안 된 상황이죠. 네. 뉴질랜드에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인도가 돼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밝혀질 것 같은데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이런 점들도 사실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금 추론을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모와 자기 이복인가요? 그렇죠. 이부 동생. 이부 동생. 네. 다른 아버지가 아빠. 다른 거죠. 아버지가 다른 거죠. 재혼을 했으니까. 네.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진짜. 아니 그 살인하는 거니까 재밌다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이거는 살인에 관계된 얘기는 심리, 아닌데 예. 본인이 나이가 거의 환갑이 되고요. 누가요? 만약에 어떤 분이 아들이 나이가 환갑이 되고 엄마가 나이가 80이 넘어도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면은 되게 싫어하는 아들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다 싫겠죠. 그게 뭐 그 의외로 많아요. 그게 다죠 다. 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99%. 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불만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어머니를 만나기도 힘들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마다 중간에서 계부가 나서 갖고 조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때부터 태교만을 딱 쥐고. 어머니도 믿고 계부도 믿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돈 문제라는 게 하나 싹 얹혀지게 되면은 그게 어떤 살인의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느 하나만으로 살인이 되긴 어려워요. 맞아요. 단지 어머니가 미워서만으로 살인하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요. 돈 문제로만 살인하게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 둘이 만나는 접점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머니와 계부의 재정적 능력은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안 네, 나왔나? 그건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들과 이 살해당한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혼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재혼을 한 뒤에 금방 이제 최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계부 쪽에 재산이 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재혼을 했을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물론 자기도 가정을 꾸리고는 있었지만 네. 그 본인 가정의 일원으로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계부가 뺏어갔다. 사실은 어떻게 그런 보면 심리가 있을 계부에 수 대한 있다. 어떤 분노였을 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자기 친엄마에도 아주 그 끔찍한 이렇게 네. 상처를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한이죠. 근데 그거는 그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설명하기 힘든 사람의 심리라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뭐 특히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과 이제 그런 분노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죠. 이분도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애정의 감정이 계속 거부당할 때 이제 돌발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잘 고백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이 이 심리 상태를 가지고 이른바 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그냥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상처를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경우도 그렇죠. 어머니에게 과거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재혼을 한 뒤에 계부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건 물론 망상이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원한 감정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모친 얼굴에 수십 차례 흉기로 살해를 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엔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합쳐져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끔찍해요. 근데 이런 얘기하기. 그럼 하지 말까요?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 하지 않. 즐거운 그러면 하지 말게요. 아니 근데 이런 심리 분석을 해요. 이렇게 여러 번 찔렀다는 거 하지 말고 심리 분석. 네. 이거만 해주세요. 그럼 방금 얘기한 건 하지 않을게요. 그럼 뭘 하지요? 이미. 그럼 할까요? 네, 그럼 할게요. 네, 구체적인 상황은 묘사 안 하고요. 예, 묘사하지 마요. 네, 알았어요. 이 교수님도 끔찍하죠? 네, 저는 뭐 사실 그 자세히 안 읽었습니다. 거기 기사에 대해서. 나도 이런 기사 못 읽겠어. 난 이 교수님이 안 끔찍하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라고 규정해 끔찍하죠. 버리려고 그게 저는 여기 지금 다쳐 있는데 제가 다쳐도 아픈데 그 제가 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끔찍한 얘기 그냥 이제 돼지고기 썰고 이런 것도 잘안 정신 상태 분석. 네,
네, 리듬을 잃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신원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손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사체를 다른데 유기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유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경우는 본인이 누군가를 살해해 놓고 나서 그 망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걸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얼굴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또 독특한 게 살해 직후에 뉴질랜드로 도주를 했거든요. 가족을 데리고.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달아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적인 게 살인의 목적이었고 본인이 경제적인 돈을 어느 정도 꾀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애초에 살인을 저지르면서 뉴질랜드로 다단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취한 돈이 이미 뉴질랜드의 돈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게 뉴질랜드의 집이 되었건 뉴질랜드의 뭐 냉장고가 되었건 자기 아내의 소유를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한국으로 불러서 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의 돈이 이미 뉴질랜드에서 자산화가 된 거에 대해서 가져오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살인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돈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더 끔찍한 거지요. 부모를 갖다 죽이고 나서 그 돈은 자기 자식이랑 아내한테 옮기게 해놓고 그거로 인해서 본인은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감옥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억울하고 억장이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다 추정이죠, 그게. 맞아요. 너무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것 같아. 계획적으로 이렇게 뭐 뉴질랜드로 도피하고 이랬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감정은 곳이 있고 준비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앞에서 이제 최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복수심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이 경제적 이유가 이제 그 복수심과 결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증폭이 돼버린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복수심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만족, 결국은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데 그것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살인을 저지른다 생각한 게 아니라 계부를 없애버린다 또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한다라는 의식이 더 강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굉장히 좀 무서운 현상인데 과거에 비슷한 일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내에서 어떤 그런 친족 살인들 대부분 보시면 영화 공공의적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단순하게 내가 뭐 살인을 한다는 의식보다는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알겠습니다. 김주영님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김주영님 뭐라 하냐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엄마 돈이든 계부 돈이든 받고 싶은데 못 받게 되니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Bravo my wife.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분은 나하고 막상막한데. 네. Bravo my wife라고 이게 전화번호 이렇게 등록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 이름을. 네. 저는 내 반쪽 내 사랑. 이런 사람의 심리 분석 좀 이따 해주세요. 네. 실제로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극존칭과 극한 최고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이 뇌 분석을 좀 해달라. 뭐 일단은 굉장히 아내를 두려워하는 공차가죠. 경우도 있고요. 아니 굉장히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사랑하고 극존칭이다. 그거는 아내를 높임으로써 자신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수다. 브라보 마이 와이프 이 사건 보면서 영화 공공의적 보는 줄 알았어요. 브라보 마이 와이프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 핸드폰 번호에도 브라보 마이 와이프라고 입력을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자, 아까 캥거루족 이야기 잠깐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 이 뉴스 들으면서 섬뜩해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돈 달라는데 내 안 줬어. 그리고 야단을 쳤어.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캥거루족이 이제 그런 마음을 저는 품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캥거루족은 또 상당히 또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캥거루족으로 자식들이 이제 그 부모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도 있죠. 그 자녀들 문제도
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캥거루족들한테도 몇 가지 할 말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용돈을 현재 부모님한테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예. 어쩌면 성인이 되어서 용돈을 받으니까 참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많은 돈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분이 어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요, 자기가 쓸 돈이 3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부모님한테 있어서 용돈을 받으나 자기가 일을 하나 비슷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본인이 보기에 틀림없이 재산도 있고 자산도 있고 본인이 용돈 받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유산 받으면 어느 정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캥거루족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역설적인 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부모님이 캥거루족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대기업 들어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막상 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큰 결심하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강남에 잘 사는 아파트도 진짜 머리가 제대로 딱 박힌 사람들은 내 용돈 벌어야지 하고 진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야 그래도 너 정신 차렸구나 칭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야, 그런데 단지만 그냥 내가 용돈 줄게 이럴 수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캥거루족을 만들어 버리는 네. 거야. 차라리 그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를 해갖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붙든데 해야지 너 그렇게 평생 살 거니 이러면서 결국은 부모가 캥거루족을 만들고 나서 넌 또 캥거루족이라고 또 비난해요. 그럼 억울하지요 진짜. 그러니까 뭐 캥거루족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괜찮은 편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 정도의 경제적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아예 캥거루족에도 못 들어가는 이 청년 이 교수님은 세대들을 성장 과정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캥거루족에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니트족이었어요 저는. 니트가 뭐예요? 니트가 not in education, not in employment or training이에요. 그게 그 뭐예요? 니트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하지도 않고 구직할 그런 의지도 없는 그리고 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좀 가난할 경우에 네. 부모님도 또한 서포트를 해주지 못할 경우 서포트를 말 못해주고. 그대로 의지가 이제 꺾여 있는 청년 세대인 거죠. 이런 니트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캥거루족이라 그러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죠. 니트족들은 사실 희귀꼬물이처럼 이제 방에 방콕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막 여러 개를 하는데 모르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희귀꼬물이는 방에 그냥 방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방콕이죠. 희귀꼬물이. 네, 희귀꼬물이. 은둔자. 방에서 안 나오는 거. 네,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 은둔자. 네. 아. 어떤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 20년 동안 안 나온 사람도 있대요. 그래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화장실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나오는 거죠. 몰래. 부모님이 집을 나가면 아하. 몰래 나와서 어허.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부모도 못 들어오게 하고. 부모님 못 들어오고. 이야. 근데 최 원장님. 네. 이 그 캥거루족 이걸 그냥 집안의 문제로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용어들이 막 아니요. 그 유명한 아가사 크리스티는 다 알지요. 아가사 크리스티. 아가사 그러니까 크리스티 1920년대 30년대가 배경인데요. 네. 그 추리 소설을 읽다가 어느 순간 범인의 규칙을 알아냈어요. 범인은 무조건 유산 상속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년대 영국 경제가 예.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후세대가 전세대처럼 잘 살지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 공항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네요. 네. 25년도. 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세대한테 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라고 하지만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눈높이에 맞는 일을 찾아라. 넌 너무 눈이 높아. 그러기 이전에 조금은 가장 괴로운 건 당사자거든요. 맞아요. 당사자한테 충분한 위로를 갖다 해주고 당사자의 고통을 갖다 이해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 아이가 게을러서 우리 아이가 목적의식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소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해주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은 자신이 가능한 일 안에서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아,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법적 처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없죠. 뉴질랜드에서 네네. 며칠 전에 기사를 이제 보니까 인도. 네. 아주 심각한 사항으로 보고 네. 곧 조만간에 소환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 오게 되면 이제 범행 동기는 다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럼 원인이 뭔지 이제 제대로
최근에 이제 존속 살인 이렇게 이제 가족의 일원을 살해하는 그런 존속 살인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예. 한국이 사실 그 가족이 사실 복지 국가를 대체해왔던 역할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복지 국가가 해줘야 될 어떤 복지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족을 통해 해결해왔던 그런 맞아요. 경제개발 어떤 담론을 겪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조금 한계에 도달하면서 존속 살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요. 캥거루족도 바로 그런 거이신 거죠. 원래는 예.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가족을 하다 부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통해서 용인 친족 살해 사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좀 따뜻해졌고 이런 사고가 좀 없어졌으면 맞아요. 자, 두 분 꾸벅.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토리아.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조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배우 김주혁 씨 어제 사망했죠. 안타깝습니다. 자, 위안부 기록물 세계 유산 유산 등재 보류 일본이 방해했다네요. 자,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송혜교, 송중기 결혼합니다. 자, 기아 우승 통산 11번째 4승 1패 썼죠. 그리고 안봉근, 이장환, 문고리 3인방 정호성에 이어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중에서 봉도사고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안봉근, 이장환 체포.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회의하세요. 레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뭐든지 쫙쫙쫙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뉴스 뒤에 있는 속사정, 뒷이야기 빡빡 긁어가지고 박박 긁어서 누룽지를 들어서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주님, 봉도사님 봉모닝 땡큐. 김윤주씨 윤모닝. 최효숙님 유튜브로 듣다가 오늘 가입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고릴라 앱 다운받으면 고릴라로 보실 수 있고요. Right now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뭐 한다 그러죠? 페이스북으로요. 예, 실시간 방송한다. 방송. 중계한다. 네, 방송한다. 방송한다. 자, 근데 첫 번째 기사부터. 네, 아니, 안타까운 정치 기사예요. 뉴스는 아닌데 예. 저를 슬프게 한 뉴스가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주혁 씨 나는 되게 좋아했는데 저도 엄청 팬이었었는데. 좋아해요. 저도 예, 팬이었어. 공조에도 나오셨잖아요. 공조. 예. 근데 너무 아이고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데. 사망 원인은 나왔나요? 아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 좀 드리고 가려고요. 예. 그 그랜저 뒤를 받고 운전석을 뭐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뭐 괴로워하다가 뭐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한 걸로 이제 막 보도들이 나왔는데 예. 뭐 오늘 밤새 이렇게 보니까 뭐 진술들이 막 바뀌었어요. 첫째, 가슴을 부여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경황이 없어서 그랜저 운전자가 들이받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렇게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경찰 진술이 좀 바뀌었어요. 핸들을 감싸잡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이 보였다라고 지금 진술이 바뀌었고요. 들이받친 것도 그랜저 뒤가 아니라 옆쪽 운전석 쪽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사인이 뭔지 그래서 심근경색 아니냐라는 얘기도 병원에서 나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응급실 의사들 중에 심근경색이라고 말하는 의사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 김주혁 씨가 타고 있던 그 벤츠 SUV가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을 리가 없는데 블랙박스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게 그 압축이 돼서 이게 지금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된대요, 차를. 차가 그렇게 찍어졌대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근데 그 G바겐이라고 하는 게 네. G바겐이라고 하는 게 벤츠에서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공식 군용 차량으로 쓰이는 차거든요. 무척 단단한 차인데. 그래서 급발진 의혹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 급발진은 경찰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발진이라고 의심을 하려면 브레이크 등이 찍혀야 돼요.
브레이크를 등이 들어오잖아요. 예. 빨간불이 있는데 굉음을 내면서 이게 튀쳐나가면은 그게 급발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그리고 있는데 이른바 스키도 마크라고 하는 게 네, 만들어지죠. 근데 그런 영상이 지금 전혀 없고요. 블랙박스도 지금 저 발견이 안 되고 있고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잘 알려진 게 없는데 김주혁 씨가 헤비 스모커였대네요. 그 정도만 지금 알려진 헤비 스모커. 예, 그 정도만 지금 골초. 그렇지만 45살이면 워낙 젊잖아요. 건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왜 이런 사고로 예. 안타까운데 하는 이런 깜찍한 절세 눈가리가 아웅. 아웅에 대해서 찍찍. 국민들 감정이 그냥 확 건드려져 버렸어요. 지금.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정면 돌파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이 장관 자리에 박영선 의원 거명되다가 왜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원기장이 지금 근데 끝났어요. 예 인사하세요. 적절한 의원들 많은데 예. 얼른 인사하세요. 근데 저기서 너무 이제 인사하세요. 끝났다니까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자, 뵐게요.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언니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언니 뉴스. 언니 왜 뉴스인지 알아요? 기사는 복수잖아요, 늘. 그래요? 그래서 뉴스예요. 새로운 것들. 고기자 표정이 완전 째려본다. 째려보고 레이저 발사. 자,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최민희 의원님 커피 샀어요. 와. 박수. 쥐꼬리만한 그 출연료 받아서 커피 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쥐.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언니 원래 뉴스- 목소리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양지열이에요. 뉴스의 오빠 참가자 양재루입니다. 저걸 입을 뒤집어 쓰고 연구할 것 같아. 나는 언니 뉴스의 2단자다. 자, 그리고 고란사의 중앙이. 예,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근데 중앙일보 기자가 왜 SBS 나와요? 나 그거 궁금해요. JTBC에서 안 불러줘서 그러게요. 네. 그게 아니라 JTBC는 라디오가 없어서.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있어요. FM 라디오가? 처음 듣는 없게요. 얘기인데요.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제 앞에서 왜 그러세요? 아, 방송 전문가시죠? 왜냐면 저도 모르는 FM 일을 알고 라디오가 주파수 찾기가 힘들어서 JTBC가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YTN 라디오를 FM 라디오 이제 저희 방송위원회 참여정부 2기 때 허가를 하는데 진짜 그거 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늘의 별따기다. 네. 아.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다 그리고 배당돼 지금 있으니까. 미디어 환경에서 사실 뭐 팟캐스트 같은 다른 통로가 있으니까 전통적인 라디오 주파수를 꼭 따내야 하느냐 이런 뭐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따는 것도 다 그 근데 전파권이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세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TV가 나왔을 때 라디오의 시대는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음.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일하면서 듣는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가 더 진화했고 팟캐스트가 나왔다고 그러면 TV나 라디오나 뭐 소구력이 적어지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다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팟캐스트 다른 그 라디오 프로그램 어차피 팟캐스트로 네. 나오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오늘 기운이 없어요. 졸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최민희 의원님. 네. 네, 자유한국당 국감 보이콧 했다 또 철회했어요? 네, 철회했습니다. 윤소아 의원이 여기 자주 나오거든요. 정의당. 네. 그게 자유한국당원들은 보이콧 전문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 말을 약간 쉽거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없으니까 좋네요. 우리끼리 합시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19대 때 예. 국정원 댓글이 그때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대 국회가 내 싸우는 국회로 그 일부 언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그 식물 당시에는 예, 우리 당이 보이콧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새누리 쪽이 저렇게 이제. 그치 우리 야당 되면 저래야지 그리고 학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방송 장악을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근데 우리도 속으로 국감 보이콧하면서 19대 때 속으로는
이게 보이콧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감을 보이콧한다는 건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을 너무 이렇게 자주 쓰고 소 잡는 칼로 계속 닭을 잡으면 나중에 소도 닭도 못 잡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방송 장악 원조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 정당이 방송 정상화를 방송 장악이라고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하니까 여론이 싸늘하고요. 일단 이해를 못 하세요. 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노조나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방송 정상화다. 그리고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 2명 결혼 보충한 것은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한 56% 7% 되고요. 60%가 조금 안 조금 안 되더라고요. 돼요. 예, 근데 지금 적폐청산에 찬성하는 분들보다 좀 낮은 게 저는 의아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과거에도 우리가 4대 개혁 입법 그래서 17대 국회 때 해보면 언론 개혁이나 방송 개혁이나 정상화가 어려운 주제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지? 이렇게 되는 주제여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흔들기가 쉬운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67% 70% 되는데 그리고 뭐 다른 적폐청산은 뭐 80%까지 찬성하는 것도 있는데 요 부분 56% 7%거든요. 근데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건 25% 6%밖에 안 되니까요. 2배가 찬성하고 계신 거죠.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그쵸?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다른 기존 정부 여당이나 앞으로의 정권들도 조금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해서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그때 10년 전 MB가 방송 장악을 한창 했을 때랑 지금이랑 매체 환경이 엄청 달라졌잖아요. 아까 고란 기자 지적한 것처럼 지금 뭐 팟캐스트, 라디오, 뭐 TV 같은 경우도 종편부터 시작해서 케이블도 굉장히 많고 위성까지 많아져서 예전처럼 방송국 한두 개를 장악한다고 언론 장악이 안 되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 그리고 2008년에는 종편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방송 결정론에 빠지신 분들이 일부 계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방송 결정론이라면 촛불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영향력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종사자로서 슬픈 게 물론 제가 그 해당 방송사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파업을 한다 그래도 파업을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야 뭐 거기 제일 아픈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바뀐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어차피 안 보는데. 근데 그게 문제인 라고 거죠. 말하니까 MBC나 너무 슬퍼요. KBS 같은 경우 시청률이 확 떨어진 이유가 파업을 해도 사람들이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떠나버린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래서 여전히 이게 KBS 9 뉴스 시청률이 20%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골에선 5, 틀고 60대, 계세요. 예, 5, 60대 그 고령층으로 갈수록 KBS 뉴스의 영향력은 큽니다. 예.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냥 뭐 안 봐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시고. 방송 얘기는 우리가 퀘스천 2인데. 왜 거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이콧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네. 어제 저는 보이콧 뭐 그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왜 왔어? 왜 나갔다 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왜 엄한 방송 했는데 얘기만 해요. 핵심은 예. 제가 안 왜 그러고 나- 아니, 오빠가 그랬어요. 왜 나갔어? 막 이러는 거 자, 같아. 왜 나갔어? 예, 왜 나갔어. 나갔냐면 그다음 왜 들어왔어요? 얻은 예. 게 있나 이런 거예요. 예, 첫째, 그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예. 사장을 뽑는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예, 박문진 이사 2명이 결혼이 생겼습니다. 예. 이게 구여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 성향의 분들이세요. 그런데 방통위가 결혼이 생기니까 바로 2명을 보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그 지명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임명할 예, 수 있는 거 본래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박문진 거죠? 이사를 임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명을 임명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은 결혼된 2명이 과거에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결혼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겠다라는 궤변을 하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방송 장악이다 그러면서 국회를 뛰쳐나가셨는데 원래 관행은 여권 6명, 야권 3명 네. 이렇게 임명하는 건데 과거 여권 자유한국당 경향성 있는 2분이 그만두니 네. 이 그만둔 자리는 통상 우리가 관행으로 쫓던 현재 여권. 예, 현재 여권이 임명하는 거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그 몫이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과거에. 우리가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네.
총권 잡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십수년을 버텼으면 어제도 버텼어야죠. 정권 바뀌었다고. 오늘 홍상수의 감독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맞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신 예. 자, 모든 차명 계좌를 다 비실명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검찰 조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조사 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차명으로 확인되면 이거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원금의 50% 뺏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4조 5천억이면 와 2조 2,500억. 네, 그래서 지금 국고로 막 네. 국고로 복지 예산. 우리 PD도 주고. 그냥 나눠줄 거야 다. 자, 국민 차명 기본소득으로 다 주는 거야 그냥. 근데 그렇게 차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11,000명이 넘고 차명 재산이 지금 9조 3천억 원이나 되는 왜 우리는 차명이 없지? 전 있어요. 봉도사님은 좀 비자금 좀 있으시나 모르겠네. 저는 뭐 B자금, A자금, C자금 다 있죠. 그런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돈 있는 분들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주위에 돈 있는 분들 좀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 현금 동원 능력 1위. 네. 모 호텔 회장 밤에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지. 그러니까 맞아요. 돈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맞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네. 사는데 필요한 만큼. 네. 그거 없는 국민이 50%가 넘잖아요. 또 좀 이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돈 때문에 지금 이제 걱정에 빠진 분이 이제 홍종화 장관 후보자하고 청와대가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슨 부채 또 엄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 얘기는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제가 몰라요. 그냥 우리 생략을 기사 안 보는 할게요. 사람들 많아요. 예. 너무 깜찍하잖아요. 여기서 듣고 기사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얘기해 주세요. 예. 제발. 지금 장모님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손녀한테 이걸 점프 증여라 그러잖아요. 세대 간 조선 예. 증여라 그러는데 그거를 좀 고율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증여를 했다라고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손녀한테? 네. 어허. 딸과 손녀한테 그 쪼개기 증여를 해서 절세 정책을 기가 막히게 전문가처럼 해서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은 거죠. 예, 한 2조에서 2억에서 3억 정도를 절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민주당 입장은 예. 아니 세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절세를 한 건데 무슨 뭐 청문회 문제가 되겠느냐 정면 돌파하겠다고. 탈세가 아니라 절세다. 네. 그러나 지금 국민 이제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죠. 이미 국민감정법은 좀 건든 것 같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라고 좀 돼 있냐면은 이 캠코더 인사랍니다. 캠코더 인사. 그거 뭔지 아세요?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기사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지금 여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캠프 출신, 네. 코드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걸 캠코더 인상이래요. MB 때는 고소영이었잖아요. 예. 고대 소망교회 영남. 박근혜 정부 때는 수첩 인사였잖아요. 수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홍종학 후보자가요. 50번째 후보자래요. 지난번에 낙마한 박성진 후보자가 27번째 후보자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 그 의원들하고 그런 무슨 얘기 장관이죠? 홍종학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지난번에 27번째 갖고 박성진인가 예. 그 교수도 낙마했잖아요. 네, 낙마를 했는데 그래서 50번째 고른 후보자가 전 의원이니까 잘 통과했겠지 그러는데 청와대가 그럼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저 청와대 그 인사 검증 질문지를 이제 쭉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200문항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느냐? 예스. 대답했어요. 예스라고. 가족 간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있냐? 예스. 예. 임대하는 부동산이 있나? 예스. 상속 증여 재산 있나? 예스.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학생 딸이 엄마하고 이거 그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그 이자로 그거를 낸다라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검을 좀 해겠다는 겁니다. 예. 자,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은 없죠. 미혼이죠. 미혼이죠. 예. 뭐 유명 여배우하고 그 오랫동안 사귀었었죠. 예, 그랬던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자
하여튼 고인의 유명을 예, 정확한 자, 사망 원인은 또 추후에. 네, 저 아, 부검 결과 나올 것 예. 같은데요. 그걸 봐야지 알 것 다음 같습니다. 뉴스요. 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180도 지금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서 과세 대상이 맞다라고 지금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느냐가 또 이제 지금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데 최소 1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지금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삼성에서는 2008년도에 특검 받고 이거를 다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증여세를 2009년도에 460억 원을 이미 다 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존재하는 실명으로 돼 있는 차명 계좌는 비실명 자산으로 볼 수 없다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말이 어렵네요. 어렵죠. 그럼요. 어렵죠.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예. 원일이가 돈을 좀 숨기고 싶어서 예. 봉도사님 이름으로 이름 좀 빌려줘 해서 글로 이제 했으면은 예. 실존하는 인물이잖아요. 예. 정봉주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다시 그럼 돌려도 네. 이렇게 됐으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실명제법 위반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 유권 해석이었죠. 그게 금융실명제법 5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봤던 건데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 그럼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근데 지난 10수년 동안 금융위원회가 이 그 유권 해석을 하고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백기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차명 계좌 갖고 돈 감추고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0.1%를 1%도 안 될 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11,000명이 넘고요. 그렇게 해서 차명 계좌로 관리하는 돈이 지금 9조 3천억 원이라네요. 11,000명이면 50만이면 그 1% 아니에요. 50만 명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어린애들 빼고 노인들 예. 빼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차명 계좌가 이렇게 필요할까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삼성뿐만이 아니라 유권 해석이 이렇게 바뀌면요. CJ, 롯데 등 재벌가들의 지금 이 차명 재산 문제 이게 지금 또 한 번 제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아서 예.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러네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건희 차명 계좌에 과세를 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다른 재벌들도 지금 같은 거에 다 줄줄이 걸려 있어요. 이 문제가. 사실 이게 지하 자금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차명 재산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 아니라 이거는 비자금이었다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그러겠죠. 있는 거죠. 자, 왜- 근데 예.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봉도사님이 핵심 질문을 하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과징금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 과세는 뭐냐면요. 어찌됐든 원금은 건들질 않아요. 예.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 90%의 지방세를 합치면 99%를 과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몇 조 단위로 돈을 숨기는 사람들이 뭐 이자 얻으려고 숨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이자 수익만 다 나라가 뺏어가는 건데 예. 과징금은 원금의 50%를 가져가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징금 대상으로 가면 공사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커져. 그리고 예. 국고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국고는 늘어나지만 삼성 국고 입장에서는 늘어나갖고 이거 갖고 우리 복지 예산은 좀 예, 쓰시죠. 법적으로 또 대응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예. 자, 뭐가 맞는 게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바뀔 수는 있지만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고무줄 유권 해석. 예. 자, 영혼 없는 공무원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용서하기 어렵죠. 차라리 예. 우리는 그렇게 유권에서 매서 그렇게 소신이 있었으면은 버텼어야죠. 예. 이게 맞다라고. 우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게 맞다라고 예. 유권 해석을 내렸고